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아픔을 치유하며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 노래를 들었을 땐 그저 예쁜 노랫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사랑에 울고 웃다 보니 이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는 말, 그건 지난 사랑을 다 잊고 덮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난 제 마음을 치유해줄 또 다른 사랑을 언젠가 만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상처투성이었던 제 마음을 따스하게 치유해준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 아주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택시 회사를 운영하셨거든요. 운수업을 크게 운영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전 돈 걱정이라곤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속된 말로 부모 잘 만나서 팔자가 핀 케이스였죠.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셨지만 자라온 환경이 이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좀 으쓱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만 그때 전 아버지가 부자인 게 그렇게나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어느 날 수업 중에 장래 희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들 모두 누구는 대통령, 누군 연예인, 또 누구는 과학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전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 택시가 100대도 넘어요. 그거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사실 아버지 회사에 택시가 몇 대나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지만 그냥 제일 많아 보이는 숫자가 100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돈 자랑을 하자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부러워했죠. 그러자 전 더욱 신이 나. 우리 아빠 택시 회사 사장이거든. 기사 아저씨들도 엄청 많고 우리 집도 2층 집이야. 라며 으쓱으쓱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로 선생님은 조금 걱정이 되셨는지 집으로 바로 전화를 주셨답니다. 때문에 전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께 회초리를 맞아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자기 힘으로 이룬 게 없는데도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으스대는 사람이야. 오늘 학교에서 네가 한 말은 딱 그런 인간들이 짓거리는 말이었어. 그거 알아? 전 그제야 제가 아버지 돈으로 잘난 척하던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진 저를 무섭게 혼내시다가 이내 다정하게 끌어안으셨어요. 물론 유복한 가정 환경은 너무나 감사했지만 부자인 부모님이 있는 게 언제나 자랑거리는 아니더라고요. 한편으론 불만도 많았는데요. 우선 친구들이 전부 축구하러 갈 때 전 항상 과외나 학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었죠. 사춘기 땐 괜히 반항하며 제가 친구가 없는 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짜증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진 그때마다 굉장히 엄하게 절 꾸짖으셨어요. 네가 지금은 부모 잘 만나 호의호식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 이 애비나 네 엄마 어렸을 때만 해도 당장 먹을 쌀이 없어서 굶기도 했어. 그리고 온 가족이 단칸방에 살면서도 얼마나 추위에 떨고 산 줄 알기나 해. 이 애비가 하는 일에 불만이면 네가 이 집에서 나가라. 사춘기 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아버지 말에 반박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도 서울로 잡았고요. 부모님이 이왕이면 서울에 가서 일하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 의견을 하나도 내세우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만 잘 듣는 착한 아들로만 살아온 셈이죠. 다행인 건 서울로 취업하면서 그제야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 자취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혼자 나와 살다 보니 제가 얼마나 응석바지로 오냐오냐 자란 줄 깨닫게 되었죠. 전 화장실에 곰팡이가 피는 걸 그때 처음 봤다니까요. 저의 첫 직장 생활 역시
엉망진창이었답니다. 그때까지 스스로 뭘 결정해 본 경험이 적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망설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자꾸만 누군가가 정답을 알려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절 착하지만 답답한 사람으로 평했고요. 그러다 이렇게 어리숙한 절 이끌어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건 직장 동료였던 수정 씨였어요. 김 대리님은 상대방의 말을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경청하신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김 대리님 앞에선 자꾸 말이 많아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제가 말주변도 없고 느려서 그래요. 사실 회사 동료들이 절 느림보로 부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왜 대리님이 느림보예요? 전 오히려 그게 김 대리님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정 씨는 언제나 제 장점을 가장 먼저 발견해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런 수정 씨에게 애틋한 마음이 생겼고 생애 최대의 용기를 내 처음으로 제 마음을 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대리님, 아니 수정 씨,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아이 참, 김 대리님, 아니 정한 씨,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이 뭐라고요? 놀랍게도 수정 씨는 이미 제 마음을 알고 있더라고요. 답답한 저와는 다르게 눈치가 빠르고 영민한 사람이었거든요. 수정 씨는 다행히 서툴기만 한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저흰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수정 씨는 항상 똑똑하고 바르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참 깊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서로의 단점을 잘 감싸 안아주며 행복하게 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도 찾아뵙는데 예비 장인 장모님도 참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돈 어르신 두 분도 참 훌륭하신 분들 같아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정말 기쁘네요. 난 자식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그게 최고의 효도지. 예비 장인 장모님 두 분은 말투도 인상도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항상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예비 아내도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예비 장모님은 꼭 친아들을 챙겨주듯이 절 챙겨주셨답니다. 김서방, 이거 김서방이 좋아한다던 오이소박이랑 열무김치 좀 담아왔어. 여름이라 입맛 없더라도 이 김치랑 먹으면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울 걸세.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장모님. 장모님 덕분에 결혼식 전에 살찌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유, 왜? 지금도 날씬하니 보기만 좋은데 뭘. 근데 자네가 장모님 하니까 진짜 내가 사위를 얻는구나 싶어서 괜히 뭉클하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참 다행이야. 장모님은 이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한 식구가 되는 건 저에게도 큰 행운이었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결혼식을 준비해가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예비 아내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단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문득 보니까 살이 지나치게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수정아, 다이어트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건강해질까 봐 걱정돼. 이제 살 그만 빼는 건 어때? 지금도 충분히 보기 좋아. 오빠, 나도 사실 걱정이긴 해. 요 몇 주 사이에 살이 5kg나 빠졌다니까? 딱히 운동하는 것도 없고 요즘엔 밥도 잘 먹는데 왜 갑자기 체중이 줄었을까? 예비 아내는 정말로 눈에 띄게 헬스케 보였어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예비 아내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뵙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결혼식을 앞두고 신경 쓸 게 많아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비 아내는 의사 선생님 앞에 와서야 이제까지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증상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하더군요. 선생님, 제가 요즘 밥만 먹으면 자꾸 구역질이 나요. 밤마다 배가 아파서 잠을 잘 수도 없고요. 저 혹시 큰 병은 아니겠죠? 저는 아내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몰랐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밀 검사를 권하셨죠. 증상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체중 감소와 만성 복통, 구역감 등을 보면 단순한 위장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시죠. 저희는 그저 잘 부탁드린다는 말만 남긴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혀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 저대로 아내의 아픔을 몰랐던 게 미안했고, 아내는 아내대로 결혼식을 바로 앞에 두고 혹시 큰 문제라도 생길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수정아, 혹시 결혼식을 미루게 되더라도 지금은 네 건강만 신경 썼으면 좋겠어. 당신이 건강해야 결혼식도 하는 거지. 그리고 결혼식도 조금 미루면 어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난 예정대로 결혼식 하고 싶어.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평소에 씩씩하기만 했던 예비 아내는 그 순간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며칠 후 검사 결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저희를 보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몹시 무거워 보였어요. 연신 차트만 살펴보시는 게 불안해 미칠 것 같았죠. 전 그럴수록 예비 아내와 더욱 단단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하지만 검사 결과 소장에 종양이 보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보더라도 소장 선암으로 보이고요.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소장암이라는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었어요.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듣고 그때까지 침착하던 아내는 곧바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나 어떡해? 오빠 나 어떡해? 나 살고 싶어. 나 드레스 입고 결혼식도 하고 싶고 오빠랑 알콩달콩 살면서 우리 닮은 아이도 낳고 싶은데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살려줘. 괜찮아 수정아. 치료 열심히 받으면 금방 다 나을 거야.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을게. 너무 무서워하지 마. 우리 결혼식도 꼭 하자. 신혼여행도 가고 우리 닮은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울지 마.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우린 그렇게나 꿈꿔왔던 결혼식을 끝내 올리지 못했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며 너무나 달라진 외모에 충격을 받은 아내가 결혼식을 취소해버린 거였어요. 이런 꼴로 어떻게 결혼식을 해. 주사바늘은 주렁주렁 달고 머린 듬성듬성 다 빠져서 남들이 다 욕할 거야. 세상에 이렇게 못난 신부가 어딨어. 아니야 수정아. 누가 널 욕해. 지금 내 눈엔 네가 제일 예뻐.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래서 말인데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는 게 어때? 결혼식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만 난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과 한 가족이 되고 싶어. 하지만 예비 아내는 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고개까지 돌리고 제 얼굴 한 번을 봐주지 않은 채로요. 오빠, 잘 생각해. 괜히 나랑 엮여서 오빠 앞길까지 망치고 싶어? 혼인신고 무슨. 오늘은 그냥 돌아가. 나 혼자 있고 싶어. 예비 아내는 그러더니 이불까지 뒤집어쓰고 절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비 아내 곁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수정아, 화 많이 났어? 미안해. 난 빨리 당신 남편이 되고 싶어서 그랬지. 당신이 하고 싶을 때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자. 난 언제든 이렇게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러다 예비 장모님 손에 이끌려
병실 밖을 나서야 했죠. 장모님은 처음 듣는 매서운 목소리로 절 꾸짖으셨습니다. 자네 정말 왜 이러나? 가뜩이나 아픈 애 옆에서 자꾸 귀찮게 할 거야? 이런 말 미안하지만 어차피 결혼식도 엎어진 거 자네도 이쯤 했으면 됐어. 자네도 자네 인생 살아야지.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병수발이나 시키는 것도 못할 짓이고.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정말 속상해요. 수정인 제 아내 될 사람인데 제가 당연히 돌봐야죠. 제 인생을 살라니요. 수정이 옆에 있는 게 제 인생입니다. 예비 장모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너무 속이 상해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차갑던 표정을 지우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우리 딸만 생각해서 자네를 계속 붙잡아 둘 수는 없지 않나. 장모님, 정말 왜 그러세요? 저도 수정이도 서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사실 전 그 무렵 예비 아내가 자꾸 짜증을 부리고 저를 밀어냈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의 말씀처럼 저라도 답답한 병실에서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해서 그랬겠죠. 수정인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아픈 그녀를 보는 것보다 그녀 없이 살 미래가 더 끔찍했어요. 그래서 예비 아내가 절 밀어내고 가라고 소리쳐도 언제나 전 예비 아내 곁에서 그녀를 지켰답니다. 하지만 예비 아내는 정말로 제 걱정이 많이 된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오랜만에 말쑥한 얼굴로 일어나 제게 방긋 웃어 보이더라고요.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 오랜만에 웃어주기도 하고 나보고 가란 소리 그만하고 지금처럼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 오빠 고마워. 고마웠어. 오빠가 아니었으면 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혼자 죽어간 사람이었을 거야. 근데 오빠가 날 사랑해주고 내 삶에 의미를 줬어. 오빠가 지금까지 날 살게 해줬어. 고마워. 수정아, 왜 그런 소리를 해? 나야말로 고마워. 나도 수정이 네 덕분에 언제나 힘이 나. 너 없었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예비 아내는 제 말에 다시금 예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미소가 예비 아내의 마지막이 되었죠. 예비 아내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마지막 남은 힘을 냈나 봅니다.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수정인 결국 1년 3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어요. 예비 아내가 눈을 감던 날 장모님은 수정이가 마지막으로 쓰고 간 것이라며 제게 편지 한 통을 주셨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한참을 오열했어요. 오빠, 나야. 지금 설마 울고 있는 건 아니지? 남들은 모르지만 오빠 은근 울보잖아. 내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참느라 고생 많았어. 나 정말 오빠의 아내가 되고 싶었어. 오빠의 가족이 되고 싶었어. 예쁜 드레스도 너무 입고 싶었고 우리 신혼여행 가서 마시기로 한 와인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 닮은 아이들은 어떤 녀석일까 매일 밤 그려보기도 했어. 그런데 내가 너무 못나고 아픈 사람이라 오빠한테까지 큰 상처만 주고 가서 정말 미안해. 오빤 내가 만난 최고로 좋은 사람이니까 조금만 울고 다시 씩씩하게 일어서야 돼. 나중에 나 말고 다시 좋은 사람 만난다면 나는 잊고 꼭 다시 사랑해줘. 나 대신 행복하게 살아줘야 돼. 그게 내가 가장 바라는 일이야. 오빤 나의 삶이었고 희망이었고 또 미래였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오빠니까 꼭 내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줘. 꼭 약속하기야. 사랑해.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승으로 달려가 예비 아내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제 목숨과 바꿀 수 있다면 10번이고 바꾸고 싶었고요. 하지만 저만 남겨둔 제 수정인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속절없이 예비 아내를 보내고 예비 장인 장모님은 매정하게 저와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게. 우린 잠시라도 자네와 좋은 인연으로 스쳤던 것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겠네. 자넨 자네 인생을 살아가게. 그게 우리 딸을 위한 거야. 항상 건강하게 나. 한때 제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 거였죠. 저는 직장도 관두고 고통 속에 몸부림쳤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차라리 저도 수정을 만나러 가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또 숨을 쉬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예비 아내만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 빈자리가 하루하루 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걱정이 되셨는지 서울까지 올라오신 부모님은 제가 폐인처럼 지내는 걸 보고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이놈아, 너 언제까지 이럴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쪽 부모님도 연락 끊으셨다며? 그게 다 무슨 의미겠냐? 남은 너라도 잘 살라고 그러신 거잖니? 너, 네 엄마 속상해서 죽는 걸 보고 싶어? 거울 한번 봐라. 네 얼굴이 지금 어떤지. 수정이가 지금 네 꼴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마지막 순간까지 네 걱정만 하고 간 그 애가 불쌍하지도 않어? 전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그리고 수정이가 이 모습을 보면 속상해할 거란 말을 듣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망가져버린 제 모습을 보고 가장 속상해할 사람이 예비 아내일 테니까요. 그렇게 전 부모님의 계속되는 설득에 천천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면도도 하고 집 청소도 했어요. 예비 아내가 좋아하던 옷도 입고 깔끔하게 머리도 자르고요. 그리고 꽃 한 다발을 사서 예비 아내가 잠들어 있는 낙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정아, 거긴 어때? 거기선 아프지 않아?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고? 나 당신이 했던 부탁 못 들어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너를 잊고 살아. 근데 나 당신을 간직하고서도 다시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거기 하늘에서도 나 믿고 응원해 줄 거지? 언제나 당신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게. 기대해도 좋아. 전 정말 오랜만에 예비 아내 곁에서 웃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그녀도 절 보고 웃고 있었겠죠? 그렇게 납골당에 다녀오니 마음이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혼자서 서울에 있긴 힘들더라고요. 서울은 예비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기도 했지만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준 곳이기에 저는 미련 없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곧장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곳 근처로 직장을 잡았죠. 비록 예비 아내의 납골당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지만 그래도 매번 잊지 않고 때만 되면 꼬박꼬박 예비 아내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가서 안부도 묻고 제 고민도 털어놓고요. 그러기를 또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세월이 야속하게도 전 너무 바쁜 직장 생활에 점점 납골당을 찾는 횟수가 뜸해졌어요. 수정이가 하늘에서 절 보고 있으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일상생활도 회사 생활도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어느새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아버진 택시회사를 처분하시고 노후 대비 목적으로 4층짜리 건물 하나를 매입하셨어요.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제 꿈에 정말 오랜만에 예비 아내가 나타났더라고요. 오빠, 요즘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다. 많이 바쁘지? 그래서 말인데 이제 나 보러 오지 않아도 돼. 내가 언제나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에 내가 부탁했던 말 기억하지? 좋은 사람 생기면 언제든지 그 사람 곁으로 가. 저는 예비 아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싶어 계속 정신이 몽롱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어느덧 40대였고 집에서도 계속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괜히 그런 꿈을 꿨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뒤 직장 동료까지 제게 소개팅을 받아보라며 성화였습니다. 정말 나 믿고 딱 3번만 만나보라니까. 3번 만났는데도 영 느낌이 안 오면 내 2번 다시 소개팅 말도 안 꺼낼게. 어때? 나쁘지 않은 제안이지? 내가 김가정 혼자 그러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 저는 결국 떠밀리듯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하지만 그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수정이 생각이 나서 잠시도 자리에 앉아있기가 죄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한 3번 정도 엉망으로 소개팅을 망쳐버렸습니다. 김 과장 정말 이럴 거야? 내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야. 아니,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커피도 한잔 안 하고 헤어질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딱 1명만 더 만나봐. 그 사람도 영 아니면 그때 내가 포기할게. 직장 동료는 정말 마지막이라며 억지로 절 소개팅 자리에 밀어넣었어요. 저도 이번만 대충 넘기고 다신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을 생각이었죠. 이번 소개팅 상대는 저보다 4살 어린 약사였습니다. 전 아무 기대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죠. 그리고 카페로 들어선 상대를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약사라는 그 여잔 옷 입는 스타일 쌍꺼풀, 심지어 얼굴 오른쪽에 있는 점 하나까지 수정이와 소름 끼치게 닮아있더라고요. 전 실례인지도 모르고 인사도 잊은 채 상대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봤고요. 김정아 씨 맞으신가요? 혹시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너무 빤히 쳐다보시길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랑 많이 닮으셔서 실례했습니다. 박상미 씨 맞으시죠?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수정이와 비슷한 게 얼굴뿐이 아니더라고요.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고 하나하나에 반응해주는 것까지 모든 게 죽은 제 예비 아내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앞에 있는 게 예비 아내인지 다른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그 여자에게 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전 상미 씨와 연인 사이가 되었죠. 솔직히 지금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상미 너한테 분명 끌리고 있다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확신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나라도 만나줄 수 있어?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내 마음을 뭐라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내가 선택한 사람을 언제나 난 믿는다는 거야. 그게 사랑이든 믿음이든 지금은 말로 다 설명 못해도 괜찮아. 오빠의 진심이 언젠가 내 마음에 닿을 거라 믿을게. 고마워 상미야. 나도 약속할게. 늘 너에게 최선을 다할 거야. 지금 이 마음 믿어도 좋아. 그리고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만남이 길어지고 제 마음도 깊어지다 보니 제 과거를 솔직히 말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전 예비 아내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나 사실 오래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있어. 많이 놀랐지? 미안해. 그런데 결혼을 직전에 두고 그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 사람 보내고 한동안 방황도 많이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상미 씨 덕분에 다시 이렇게 웃고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꼭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제가 어렵사리 지난 과거를 털어놓자 여자친구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쩐지 당신 나이도 있는데 가끔 결혼 얘기만 나오면 꼭 사연 있는 사람처럼 슬퍼했잖아. 우리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프로포즈 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난 오빠가 나한테 마음이 없는 줄 알고 속상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렇게 당신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나도 궁금하다. 나도 그분한테 가서 인사 좀 드려도 될까?
당신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줘서 고맙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어. 여자친구는 수정이에 대한 제 마음을 질투하거나 불편해하기보단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전 결국 여자친구와 함께 수정이의 납골당을 찾았어요. 여자친구는 수정이에게 밝게 인사하며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수정씨. 전 박상미라고 해요. 혹시 제가 찾아와서 너무 불편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에게 수정씨가 너무 좋은 분이었다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수정씨를 그리워하는 거겠죠? 두 사람이 사랑이 깊었던 것만큼 다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꼭 수정씨에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 이제 한평생 오빠 옆에서 더는 외롭지 않게 마음 아플 일 없게 지켜주고 싶어요. 제가 언제나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니까 수정씨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수정씨가 그렇게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제가 더는 아프지 않게 소중하게 대할게요. 여자친구는 그러면서 한 쪽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울고 말았죠. 그날 밤 다시금 수정이가 제 꿈에 나타났더라고요. 수정인 너무나 예쁘게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었어요. 좋은 사람 같더라. 꼭 행복해야 돼. 난 당신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안녕, 잘 있어. 그 말과 함께 수정인 저 멀리 빗속으로 걸어가더니 다시 한번 웃어주곤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마치 정말로 수정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전 수정이가 다시 찾아준 제 삶을 소중히 생각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곁에 있어준 상미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상미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언니, 오빠와 함께 자랐다고 했어요. 처음 예비 처가 식구들을 만나던 날 저는 긴장을 했던 마음이 무색해질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상미는 예의 바르고 조심성이 많은 성격인데 예비 처가 식구들은 한마디로 막 나가는 사람이더군요. 우선 예비 처형과 처남은 절 보자마자 대뜸 말을 놓더라고요. 내 동생이랑 결혼할 사람인데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내가 손이 사람이잖아. 내가 들어보니까 다니는 직장은 괜찮은 것 같고 모은 돈은 좀 있나? 혹시 대출 받은 건 없지? 처형의 인사는 절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동갑인 처형이 이러니 저보다 한 살 어린 처남까지 제 사생활에 관해 물으며 예의 없게 굴더라고요. 괜히 상미만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처형과 처남을 말렸습니다. 언니 오빠 그만해. 지금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예의야. 반말도 하지 마. 듣기 안 좋아. 어머, 얘 좀 봐. 지 신랑이라고 벌써부터 편드네. 엄마, 상미제 말하는 것 좀 봐요. 그래, 네 언니가 뭐 못할 말 했니? 당연히 결혼 전에 물어볼 것들이지. 그리고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 말 좀 편하게 하면 어때? 안 그래, 사위? 정작 말려야 할 예비 장모는 처형을 두둔했습니다. 전 괜히 아내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적당히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다행히 저희 집에선 아내를 공주 대접하며 귀하게 모셨죠. 아이고, 보고만 있어도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네. 어디서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어. 우리 아들을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며느리 될 사이라도 계속 존댓말을 써주시고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렇다 보니 아내는 처가 식구들의 태도를 더욱더 미안해했죠. 내가 미안해. 언니 오빠가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엄만 왜 말리지도 않고 두둔하는지도 정말 이해 안 가고. 내가 오빠 볼 면목이 없다니까.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날 편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걸 거야. 우리 그런 일들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당장 다음 주에 이사잖아. 그때 저와 아내는
결혼 전에 미리 신혼집을 얻어서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을 얻어주고 싶어 하셨는데 제 나이도 있고 아무래도 제 힘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더라고요.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자리 잡은 곳이 지방이기도 했고 직장 생활한 지도 17년 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도 여유도 있었거든요. 저는 둘이 살기 적당한 26평짜리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사를 할 생각으로 너무 넓은 집을 얻기보단 신혼생활하기 좋은 집을 구했어요. 그렇게 집 계약을 마치고 앞선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때까지 전 혼자 살던 노총각이라 아침밥을 챙겨 먹거나 집을 꾸미거나 하는 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하니 주방에서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까지도 하나하나가 새롭고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여보 왔어? 오늘도 고생 많았지? 얼른 손 씻고 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저녁밥 차려놨어. 당신도 약국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고마워. 나 얼른 씻고 나올게. 우린 저녁이면 다정하게 마주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거 아닌 회사 얘기, 약국에서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오늘 저녁 반찬이 어땠는지 같은 사소한 대화까지도 그저 둘이 함께라는 사실만으로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안락한 보금자리에 어김없이 불청객들이 찾아오고 말았네요. 너희는 어떻게 된 게 신혼집에 들어와 살면서도 가족들한테 오라는 소리도 안 하니? 이사를 했으면 집들이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전 결혼식이 끝나고 차근차근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성급한 처가 식구들이 먼저 저희 집으로 들이닥친 거였어요. 사실 저나 아내 모두 요리를 잘하지도 못하고 너무 갑작스럽기도 해서 일단 맛있는 식당들을 수소문해서 음식을 포장해 왔어요. 그래도 아내가 애써준 덕분에 꽤 그럴듯한 한상 차림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처가 식구들이 집에 오자마자 아내가 이렇게 고생해 준 게 아까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들어오자마자 무슨 탐문 수색하듯이 저희 집을 구석구석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부터 안방까지 참 구석구석 살펴보더라고요. 화장실이 이게 뭐야? 인테리어 할 때 공사 좀 제대로 하지. 너무 좁다 얘. 그리고 여기가 옷방이야? 에게, 옷이나 들어가겠어? 무슨 다락방도 아니고 좁아 터졌네 아주. 그러게 엄마. 겨우 우리 3명 왔는데 집이 좁아서 덥다 더워. 에어컨 좀 켜봐. 제부 이런 데 돈 아끼면 못 써. 세 사람은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도 참아보려고 했지만 기분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최대한 웃으려고 했습니다. 장모님, 처형. 지금은 저희 둘만 있기도 하고 나중에 아이 낳을 거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이 생기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생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장모는 영 탐탁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로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까지 한잔하게 되었죠. 술이 어느 정도 오른 장모는 그제서야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자네도 참 눈치가 없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 나 우리 딸 없이 못 살아. 내가 한평생 내 딸만 보고 살았는데 얘 시집 보내고 어떻게 나 혼자 사나. 정말 기가 막히게도 장모는 저희 신혼집에 같이 들어와 살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아내가 신혼집에 들어오기 전 장모님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내가 장모님이 뒷바라지를 다 하고 있었더군요. 생활비 물론이고 장모님 카드값 용돈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 장모님의 태도가 그러했던 거죠. 한평생 의지하고 살던 딸을 뺏길까 봐서요. 그때 처형과 처나 모두 직장인이었지만
약사인 아내에 비해선 월급이 적었고 자연스럽게 아내가 큰 돈을 감당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내가 우리 딸이랑 거의 40년을 함께 살았네. 나 혼자 못 살아. 판을 가는데 실 가고 실 가는데 판을 가는 법이야. 자네도 늙은 장모를 외면하진 않겠지? 자네가 이런 것도 못 참으면 어디서 약사 부인을 얻겠나? 내 맘 같아선 36평짜리 아파트도 모자라네. 저는 더는 장모의 불쾌한 말들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대로 반박해 주었죠. 장모님,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저는 장모님과 합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야? 자네,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잘할 수가 있나? 우리 딸 좋다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한테 장모님 하며 얻고 다닐 사람이 한 트럭이야. 자네 그런 식으로 굴 거면 차라리 파혼하게. 장모한테 이런 식으로 구는 거 보면 앞으로가 훤하지 뭐. 장모는 술에 취해 얼굴이 빨개져서는 급기야 파혼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파혼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파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지금 아내가 운영하는 약국이요. 그 약국도 빼시죠. 사실 그 건물이 제 거거든요. 저는 장모에게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는 아내 약국이 있는 건물이 제 건물이라는 소리에 입이 떡 벌어져선 연신 요리조리 눈만 굴리더라고요. 사실 결혼을 준비하며 제가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신혼집을 거절하자 아버지가 이거라도 받아달라며 아버지 건물 1층에 약국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때까지 아내는 폐의 약사로 일하다가 아버지께 상가를 받고 처음으로 약국을 오픈한 거였어요. 장모는 그것도 모르고 제게 파혼을 들먹이며 으스댔던 거고요. 저희 아버지도 노후를 위해 마련해 두신 건물이었지만 제 아내를 너무나 예뻐하셨기에 정말 저렴한 월세로 약국을 차려주셨어요. 장모가 이럴 줄은 모르고요. 자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나? 그 건물이 자네 건물이라고? 정확히 말하자면 제 아버지 건물입니다. 장모님이 파혼 이야기를 꺼내셨으니 저도 더는 미련 없이 파혼하겠습니다. 저보다 좋은 사람이 있다면 장모님이 직접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부로 남남이니 이만 이 집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서로 웃으면서 볼 사이는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로 파혼할 것처럼 굴자 처가 식구들은 몹시 당황하며 아내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고 더 깜짝 놀라더군요. 그때 저희 아내는 웃고 있었거든요. 넌 왜 옆에서 웃고 있어? 지금 네 남편이 너랑 파혼하겠다잖아. 그리고 네 엄마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니? 제 아내가 웃고 있었던 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좀 전에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을 보고 좀내 만회할 때 아내가 조용히 절 따로 불러냈거든요. 여보, 엄마랑 언니 오빠가 나쁜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온 것 같은데 당신도 할 말 있으면 내 눈치 보지 말고 다 해버려. 그리고 엄마가 정선을 넘었다 싶으면 파혼하겠다고 해.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난 장난이라도 그런 말 못해. 나도 그런 말 듣기 싫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계속 저렇게 행동하실 거야. 그러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세게 말해도 돼. 난 정말 괜찮아. 우린 서로를 믿잖아. 아내가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막상 파혼을 얘기할 땐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명한 아내는 이 기회에 처가 식구들 단단히 고쳐놔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이어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이제 결혼해서 독립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저에게만 기대고 사실 거예요? 제 월급의 몇 퍼센트가 엄마 용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세요? 지금까지 제가 생활비 다 드리고
엄마 용돈에 카드값까지 다 갚아드렸잖아요. 이 정도면 저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 엄마가 10원짜리 한 장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내가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시댁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언니 오빠도 엄마 그만 부추겨. 내가 이 집안 막내인데 왜 마지노릇을 해야 돼? 이 사람 우리 가족들한테 무시받을 사람 아니야. 이 사람 평가하고 재단하기 전에 언니 오빠나 똑바로 잘 살아.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언니 오빠한테 말을 함부로 해? 너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아주 없냐? 아니, 나 할 말 아직 다 안 했어. 내가 며칠 밤을 새워서 말해도 모자라다고. 세 사람 모두 나랑 인연 끊고 살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말 조심하고 행동 똑바로 해. 나 이제 김씨 집안 며느리기도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엄마한테 주는 용돈은 30만 원이 최대야. 그것도 엄마 살게 드리자고 해서 드리는 거야. 그러니 고맙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아내는 정말 야물딱지게 처가의 선전포고라고 제 귀까지 팍팍 세워주더라고요. 그리곤 처가 식구들을 등 떠밀어서 다 내쫓아버렸어요.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여보, 미안해. 오늘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해. 이때까지 엄마가 힘들게 사신다는 이유로 내가 바보처럼 무작정 해드리기만 한 것 같아.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고.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고생 많았지 뭐. 당신이 너무나 현명하게 대처해서 오히려 나 진짜 결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 이후로 정말 장모에게 들어갔던 돈을 정리하고 저와 합의한 딱 30만 원의 생활비만 보내드렸습니다. 처형하고 처남도 아내 눈치를 계속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게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변화를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어차피 연을 끊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아내 가족들이니 제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가끔 철없는 저희 장모만 아내 몰래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용돈을 달라고 조르긴 하시지만요. 사위, 나 자네 장몰세. 진짜 미안한데 우리 딸 몰래 용돈 조금만 더 줄 수는 없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겠어. 그래도 최소 50만 원은 있어야지. 내가 나이가 있는데. 장모님, 저도 얼마든지 더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정 그러시면 제가 아내하고 잘 상의해 볼게요. 아니야. 상미한테 절대 말하지 말게. 막내딸 무서워서 어디 말이라도 한마디 하겠나? 그래도 가끔은 아내 몰래 용돈을 조금 드리곤 있습니다. 장모님이 제 눈치를 엄청 보시거든요. 가끔 보면 그 모습이 짠해 보이기도 해서 저도 사위 노릇을 잘하려고 해요. 저희 장모님은 용돈이 정말 부족하셨는지 요즘엔 지인분의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고요. 나름 손님도 많고 매장이 큰 가게라 꽤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근처에 외근을 나갔다가 장모님이 일하시는 식당으로 가본 적도 있어요. 늘 사춘기 소녀 같던 저희 장모님도 어느새 능숙하게 김밥을 척척 팔고 계셨고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이야, 우리 장모님 솜씨 보니까 김밥집 하셔도 되겠는데요.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손이 빠르세요. 아이고, 자네도 참. 왔으면 어서 앉게나. 내가 김밥 몇 줄 맛있게 말아줄 테니까. 내가 여기 나와서 일한 이후로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넨 참치김밥 좋아하지? 얼른 말아줄게. 만약 예전처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의지하고 사셨다면 장모님은 여전히 일할 생각도 없이 집에서 투덜거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장모님이 고생하시는 건 마음 아프지만 오히려 장모님께 새로운 인생을 보여드린 것 같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요즘엔 아내에게도 돈 이야기 안 하시고 우리 딸 고생 많다 소리까지 하시거든요. 이렇게 잠시 불화 속에 힘겨워하던 저희 가족들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평화를 얻으니 서로를 챙길 여유까지 생기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얼마 전 아들 하나를 낳고 여전히 서로를 먼저 챙기며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손주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애달아 하시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을 정중히 말리고 있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시기만 하면 애 버릇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엔 저한테 겸손하게 살라고 막 회초리까지 치시더니. 아이 그거랑 이거랑 같어? 할애비가 손주한테 장난감 좀 사줄 수 있는 거지. 알겠다. 아이 적당히 주면 될 거 아니냐? 아이고 참 예쁜 손주한테 마음껏 선물도 못 해주겠네. 저희 처형과 처남도 조카 사랑에는 1등인지라 조카한테만큼은 돈 아끼지 않고 날마다 선물을 보내세요. 역시 아이 덕분인지 저와의 사이도 아주 편해졌고요. 저는 이 모든 평화를 누리게 해준 지금의 아내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정이에게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빠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 선물은 지금 아내가 그리고 제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고 간 수정이가 저에게 준 선물이겠죠? 전 앞으로도 이 마음 잊지 않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게 수정이에게 보답할 수 있는 저의 최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의 제2의 인생을 너무 믿게 보지 마시고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